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안녕하세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78화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낭보가 전해진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과 광주 5.18 등 현대사의 아픈 질곡과 국가와 권력의 횡포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야기한 작품에 노벨상이라는 기쁜 소식이 더해진 거죠. 좋은 일에는 함께 축하합시다. 오늘은 그의 시 괜찮아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노래는 한강 작가의 자작곡이자 직접 부른 나무는 이라는 곡입니다. 그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에 수록된 10곡 중 하나이죠. 스웨덴 할리모는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상처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죠. 한강의 노벨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교육 언론창 차원 기자님 전화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많이 피곤하게 들리네요. 예, 또 학교 일정도 있고, 또 이 폐렴 후유증이 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 6주까지도 기침이 계속, 예, 육주요. 될 수가 아이고, 있다고 해요. 아유, 건강 관리 잘 네, 하시길 참, 바라고요. 예,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노벨 문학상, 지금 우리 아, 한강 그렇죠. 작가가, 아, 네, 최고의 이슈죠. 그렇죠. 네, 우리 또 지금 김동연 학교 이야기에서 안 다룰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마침 또 한강에 대한 거의 특집 형태로 계속 곡과 그다음에 작품 활동 이런 걸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침 좋습니다. 우리 또 기자님이 그걸 준비하셨다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네,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요, 제목은 교육언론창에서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 소설책 폐기 고교, 이유 들어보니? 라는 제목입니다. 아, 또 시의적절하긴 한데 폐기 고교라. 조금 네, 그렇네요. 저 일단 먼저 기사 소개부터 할까요? 네, 우리 용근혁 기자가 쓴 기사고요. 10월 네. 11일 날 나온 그런 기사고, 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나서 이제 그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한강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폐기한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SNS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기사도 많이 음, 나오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언론창 윤근혁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해 12월쯤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교에서 도서관에 있던 이 채식주의자 두 권을 모두 폐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폐기했냐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셔서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올해 5월에 국회 교육위의 강민정 21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학교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이라는 자료인데 모두 2,528건이 폐기가 됐고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렇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작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이 부적절한 도서들 폐기하라는 아니고 조치하라. 하는 공문을 보냈고, 올해 2월에는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우리 그때 공문 보낸 거 어떻게 했는지 목록을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폐기된 작품 중에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성남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 경기도의 이 공문을 받은 뒤에 폐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 사서교사랑 또 연결이 됐어요. 우리 윤문혁 기자가. 그래서 교육언론창과 전화 통화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책이라고 해서 작년 겨울에 폐기를 했다. 도서 선정위원회 학교 구성원 8명이 참여하는 걸 거쳐서 폐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육청에서 이 성 관련 교회 도서를 폐기하라는 공문이 와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이제 판단하시기에 학생들이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폐기했다. 그래서 노벨상은 뭐 물론 대단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폐기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폐기 유해한 책이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예술과 외설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잘 구별해내는 게 사실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뭐 교육청을 포함해서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지금 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좀, 성엄숙주의에 입각해서 이 보수나 개신교 단체 쪽에서 이렇게 신봉을 하시는 그런, 맥락에 좀 입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천극이잖아요.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의 작품을 이 성 관련 유해로 폐기를 한다는 게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뭐 의원들도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강민정 의원도 이 페이스북에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이 세력들 반성하고 사과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백승아 지금 현재 의원도 교육 언론 창하고 또 저기를 통화 연결이 되셔서 일부 단체들의 요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성교육도 폐기하는 형태 중단돼야 한다. 뭐 아마 주로 기독교나 보수 단체들이 많이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접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기회를 잃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사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다시는 또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뭐 사과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보수 진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의 그런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도 이 한강 작가나 뭐 심지어 출신 지역까지 거론하면서 뭐 5.18가 사상을 소대로 한 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행히 좀 그렇게 주류 담론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대로면
그들이 이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로 좀 이분들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뭐 5.18, 4.3, 뭐 음모론, 뭐 북한군 개입 이런 거 누가 믿습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이분들도 좀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기침도 계속, 어, 하게 되고, 또, 목소리도 지금, 상당히 편한 목소리가 아니네요. 예, 좀 물을 너무나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고생한 가운데, 그래도 소식을 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결국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이 부적절한 도서를 음.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음, 아유, 그래요. 이게 지금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이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를 한 건지 아니면 사서 선생님과 그다음에 도서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인 건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 이런 부분은 좀 저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기자님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시고 그러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선곡은 어떤 곡으로 할까요? 지금 한강이 이제 부른 노래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네네네. 관심들도 이 책만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그중에서 한 곡 같이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강의 곡으로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빨리 쾌유하셔서 다음 네. 주에는 또 건강한 목소리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 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김상윤, 김이현, 서정인, 신민찬, 안재현, 임정빈 학생들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러시아 패션을 소개합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어를 말하다 저희는 방과학교입니다. 오늘의 러시아 회화 스콜깔옛 스콜까짐입니다. 스콜깔옛 스콜까짐은 러시아어로 오랜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콜깔옛 스콜까짐.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사샤님, 아이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아이샤님, 혹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러시아는 러시아의 패션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어서 겨울이 매우 춥고 혹독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영토가 광범위하여 열대성 기후대를 제외한 모든 기후대에 걸쳐 있지만 대개 지역은 연교차는 물론 일교차가 큽니다.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도시가 대부분인 러시아의 겨울 패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러시아의 패션이군요. 추운 러시아의 겨울 패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되게 두꺼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샤님, 맞나요? 맞습니다. 겨울의 비중이 많은 러시아에서는 겨울의 비중이 큰 만큼 겨울옷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장 추울 때는 무엇을 입어도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후드티, 내복,
핫팩, 패딩을 풀을 장착한 상태로 밖을 나가야 하죠. 예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목적일 때는 정장이나 원피스를 입습니다. 오,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입는군요. 그러면 요즘 말고 옛날에는 어떤 옷을 입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버텨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모피로 만든 코트인 슈바와 샵가가 러시아인들의 겨울나기 필수품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전통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슈바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방한복을 넘어서 나름의 스타일 요소와 사회적 요소, 풍부한 역사를 갖춘 완전한 문화적 현상이 됐습니다. 중세 러시아의 부유층은 붓금 여우나 흑담비 털로 만든 사치스러운 슈바를 몇 겹씩 껴입기도 하고 금실로 술을 넣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러시아에는 슈바라는 코트, 샤프카라는 모자가 있었군요. 모피를 사용해서 보온을 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러시아의 여름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매우 시원할 것 같은데 맞나요? 반을 맞고 반은 틀려요. 러시아의 여름은 겨울과 완전히 상반돼요. 러시아는 극과 극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여름에는 영상 30도는 기본, 40도까지 올라가는 도시들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온도일 뿐, 365일 내내 건조한 러시아에서 햇빛이 비추지 않는 그늘로 들어가면 매우 시원하죠. 러시아의 여름 날씨는 상당히 덥군요. 마치 한국의 여름과도 비슷한 기온이네요. 그럼 사스님, 혹시 여름에 러시아는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러시아도 더워서 반팔, 반바지도 많이 입죠. 심지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7월에는 노출이 많은 옷도 입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봄, 가을, 겨울과는 다르게 매우 시원하게 입습니다. 잠시만요. 러시아에도 봄과 가을이 있다고요? 러시아는 겨울이 길어서 봄, 가을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네, 러시아에도 가을, 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예로 들자면 가장 더운 7월에도 일 평균 기온이 22도일 정도로 춥기 때문에 봄,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은 5월, 9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러시아의 봄, 가을도 우리나라의 봄, 가을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짧아지고 있나요?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하기 이전에도 봄과 가을이 짧았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사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정확하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계절 기온 변화는 나와 있지 않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원래도 날씨가 매일같이 바뀌어서 잘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러시아의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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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패션, 겨울 패션도 있지만 물론 여름 패션도 있겠죠. 하긴 러시아라고 여름이 없겠어요. 삽입된 곡 잘 아시죠?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는요, 한강 작가 때문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들었다는데요. 마지막 구절에 그만 눈물이 터져 버렸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디베르티멘토. 이 말은 18세기 중엽에 나타난 기악 모음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를 먼저 들어보시죠. 디베르티멘토는 이태리어로 오락, 여흥을 뜻합니다. 18세기 중엽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 행사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죠. 길이와 형식이 자유로운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되던 기악 모음곡을 말합니다. 영화 디베르티멘토는 1995년 파리가 배경입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의 17살
자이야 지우아니가 지휘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케스트라 디베르티멘토를 결성하면서 세상과 하나 되는 감동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OST 첫 곡은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휘자를 보며 꿈을 키우는 장면에 삽입된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이 영화는 이민자 가정 출신의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 자이야 지우아니와 그녀의 여동생 첼리스트 파투마 지우아니의 자매의 실화입니다. 17살 소녀 자이야 지우아니가 여성, 이민자 출신, 소외된 교회 지역 출신이라는 장벽을 넘어 자신만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고 지휘자라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1995년 프랑스 파리 교회에 거주하는 자이아와 파투마 자매는 음악가로서 보다 성장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명문 음악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는 동료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죠. 여성은 지휘자가 될 수 없으며 촌동네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냐는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파리 출신의 음악고등학교 학생들과 알제리 이민자 출신의 페토마 자매의 모습은 대비됩니다. OST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내림 나장조 보내드립니다. 감독은 마리 카스티유 망시옹 샤르. 자이야 지우아니의 지휘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세루주 첼리비다케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자이아는 다양한 출신의 친구들을 모아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결성합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바로 디베르티멘토. 17살 마에스트라의 감동이 시작되죠. 교육도서관으로 건너가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 도서관. 교육 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한강은 1993년 잡지 문학과 사회에 다수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1995년 단편 소설집인 여수의 사랑으로 데뷔했고요. 곧이어 여러 소설을 쓰게 됩니다. 주요 작품을 읽어볼까요? 먼저 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 2002년에 나왔습니다. 이 소설은 실종된 조각가가 여성의 신체 석고 모형 제작에 집착하며 남긴 원고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집착과 페르소나와 경험 사이의 유희, 조각가의 작업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삶은 심연 위에 아치형 시트를 얹은 것이고 우리는 가면 쓴 고개사처럼 그 위에서 살아간다는 마지막 문장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죠. 드디어 2007년 채식주의자,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주인공 영혜가 음식 섭취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폭력적인 결과를 묘사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전혀 다른 다양한 반응에 부딪힙니다. 남편과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는 그녀의 행동을 강제로 거부하고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는 그녀의 수동적인 몸에 집착하며 에로틱하고 미학적으로 그녀를 착취합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언니는 그녀를 구출해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혜는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식물 왕국의 상징인 불타는 나무를 통해 정신병과 같은 상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2014년 소설 소년이 온다를 발표하죠. 한강은 자신이 성장한 광주에서 1980년 한국군에 의해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 민간인이 학살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책은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증언 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후기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그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역자라는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이 책은 화자와 친구 인선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친척들에게 닥친 참사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함께 짊어진 채 애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안데르스 올손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평가했고 안나 카린 팜 노벨문학상 위원은 한강의 작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소년이 온다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감동적이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라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자작곡 또 들려드릴게요. 햇빛이면 돼. 그리고 새벽의 노래 두 곡 연속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수업. 마지막 시간은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죠. 거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네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성가시다. 언덕으로 들어가 거기 대장간을 지어라. 거기 풀무를 만들고 거기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우리가 들을 것이다. 듣고 네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울라브 하우게 시인의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국민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간결한 언어와 순백의 이미지가 아름답습니다. 숲의 정원사로 일했던 하우게 시인은 인구 1000명 남짓의 노르웨이 울빅에서 태어나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994년 옛날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열흘 동안 먹지 않고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했답니다. 그의 삶과 시에서 저는 우리의 선승들의 고고한 삶이 떠오릅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를 읽으니 나를 알아달라고, 나 여기 있노라고 애써 목소리 높이고 야단법석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어디 있다가 나오는지 몰라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을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진국인 사람은 잘 안 보이지만 말입니다.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펴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보다 진정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씩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열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해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한강의 자작곡을 듣다 보니 동요 듣는 시간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도 들려드립니다. 우리 풀꽃 보내드립니다. MBC 창작동요제 17회 대상곡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라디오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누군가 전인미답의 길을 열면 그 발걸음은 다른 이들의 꿈이 되기도 하죠. 바로 그 발걸음이 가려지고 왜곡되기 쉬운 시대의 아픔과 약자의 고통을 먼저 들여다본 작가의 것이어서 안도감마저 듭니다.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것 멈추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한 어느 뉴스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 담기도 곤란한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하고 잘했다 칭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롤라인 크루거 You Call It Love 보내드리며 행복지기 물러갑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 또 만나요. 안녕.